2000년 가을 경기도 양주 가막산 서울 종로에서 활동하던 한 중장년 산악회가 단풍 산행을 떠났습니다. 회원 12명, 대부분 50대 남성이었고 그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산악회의 홍일점, 윤정선 씨, 45살이었지요. 산행을 마치고 산 아래 식당에서 뒤풀이가 이어졌습니다. 막걸리가 돌고 웃음소리가 퍼지고 평범한 가을 산행에 하루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뒤풀이가 끝났을 때 윤정선 씨만 버스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갑도 배낭도 식당 안에 그대로 남겨둔 채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시신은커녕 신발 한 짝도 찾지 못했습니다. 11명의 산악회 회원들은 한결같이 말했지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사건은 미제로 묻혔습니다. 그로부터 17년, 가막산 자락에서 산림 정비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봄날, 등산로에서 한참 벗어난 바위 틈 깊은 곳에서 사람의 유골이 발견됩니다. 유골의 뒤통수에는 둥이로 강하게 내려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7년간 침묵을 지킨 11명, 그리고 17년간 어머니를 기다린 딸 1명.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0년 10월 28일 토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한 빌딩 앞 인도의 흰색 전세 봉고버스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차 옆면에는 북한 산후회 가막산 가을 산행이라고 쓴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지요.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은 모두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장갑을 끼고 저마다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북한 산후회, 2000년 당시 종로 일대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중장년 산악회였습니다. 회원이 30여 명이었고 한 달에 2번 정기 산행을 다녔지요. 그날 가막산 산행에는 12명이 참가했습니다. 대부분 50대 전후의 남성들이었고 자영업자나 회사원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 윤정선 씨였습니다. 당시 45살이었던 윤정선 씨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날도 빨간색 바람막이, 점퍼에 검은 등산 바지를 입고 있었지요. 머리는 귀 아래로 내려오는 짧은 단발이었고 등산 모자를 쓰지 않아 이마가 시원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윤정선 씨는 종로구 인사동에서 작은 전통 찻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설화라는 이름의 찻집이었지요. 대추차와 유자차가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이혼한 뒤 혼자 딸 하나를 키웠고 딸이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한 뒤로는 주말마다 산을 찾았습니다. 산악회에 들어온 지 2년쯤 되었는데 어디서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이라 회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산악회 회장은 고병석 씨였습니다. 당시 54살, 종로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지요. 체구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전형적인 산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고 웃음이 크고 자리를 주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산악회를 직접 만든 사람이라 회원들 사이에서 형님 대접을 받았지요. 총무는 박원태 씨, 당시 51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병석 씨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꼼꼼하고 말수가 적었지요. 산행 일정을 짜고 회비를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늘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로구 삼청동 근처에서 작은 문구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봉고버스는 오전 7시에 출발했습니다. 서울에서 양주 가막산까지는 1시간 반 남짓 걸렸지요. 차 안에서는 누군가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가요가 흘러나왔고 회원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가막산 주차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8시 반쯤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가을빛이 눈을 채웠습니다. 산 전체가 노랗고 붉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공기는 차갑고 맑았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높았습니다. 산행은 순탄했습니다. 윤정선 씨는 늘 그랬듯 앞쪽에서 걸었습니다. 뒤처지는 회원이 있으면 기다려 주었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물을 건네기도 했지요. 정상에 올랐을 때 12명은 나란히 서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윤정선 씨는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진이 윤정선 씨의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 1시경 하산을 마친 일행은 가막산 아래 국도변의 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막산 원조 닭백숙이라는 오래된 간판이 걸린 곳이었지요. 마당에 평상이 놓여 있었고 안쪽에는 넓은 좌식 공간이 있었습니다. 12명이 둘러앉기에 넉넉했습니다. 뒤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닭백숙 2마리에 막걸리 여러 주전자가 올라왔습니다. 산을 다녀온 뒤라 모두 배가 고팠고 막걸리가 돌기 시작하자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누가 산에서 미끄러질 뻔한 이야기, 누가 3년 전 지리산에서 길을 잃은 이야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정선 씨도 처음에는 웃으며 이야기에 끼었습니다. 막걸리를 한두 잔 받아 마시며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런데 술이 몇 순배 더 돌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고병석 씨가 윤정선 씨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술을 따라주며 이런저런 말을 건넸지요. 오늘 정선 씨 컨디션 좋더만 찻집 장사는 잘 되시오? 말 자체는 별것 아니었지만 자꾸 가까이 붙어 앉는 것이 주위 사람들 눈에도 보였습니다. 맞은편에 박원태 총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원태 씨는 말없이 막걸리 잔을 만지작거리며 두 사람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사실 산악회 안에서 이건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고병석 회장은 윤정선 씨에게 노골적으로 호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산행 때마다 옆에 붙어 걸었고 때로는 인사동 찻집에 불쑥 찾아가 차를 마시기도 했지요. 윤정선 씨는 처음에는 산악회 선배니까 하는 마음으로 웃으며 넘겼지만 점점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 박원태 씨도 윤정선 씨에게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만 박원태 씨는 드러내지 않았지요. 산행 때마다 윤정선 씨의 배낭이 무거워 보이면 슬쩍 대신 들어주었고 하산 뒤에는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서 건네곤 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두 남자의 감정을 다른 회원들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지요. 산악회라는 게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불편한 이야기는 묻어두고 산에서만큼은 즐거운 척하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평소처럼요. 그런데 술이 문제였습니다. 고병석 씨가 취기가 오르자 윤정선 씨의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윤정선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손을 빼며 말했지요. 회장님, 이러지 마세요. 그 순간 박원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좀 그만하시지요. 정선 씨가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고병석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술기운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이지요. 10명의 회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총무한테 면박을 당한 것이니까요. 야, 네가 뭔데 나서는 거야? 고병석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원태 씨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팽팽한 긴장이 흘렀지요. 그때 윤정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그만하세요.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윤정선 씨는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빨간 바람막이 점퍼의 뒷모습이 출입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시간은 오후 4시, 조금 넘은 무렵이었습니다.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윤정선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화장실에 갔거나
주차장 근처에서 바람을 쐬고 있겠거니 했지요. 하지만 20분이 넘자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병석 회장이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식당 앞 주차장, 도로 건너편 가게들, 공중전화 부스 앞까지 둘러보았지만 윤정선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폈습니다. 식당 뒤쪽 산자락 입구, 국도변 버스 정류장, 심지어 근처 다른 식당까지 들어가 물었지만 아무도 빨간 바람막이를 입은 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윤정선 씨의 무선호출기를 불렀습니다. 삐삐가 울릴 법한 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가을 해는 짧았지요. 오후 5시가 넘자 상흐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회원들은 식당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돌아올지 모르니 더 기다려보자는 말이 오갔지요. 밤 9시가 넘어서야 고병석 회장이 양주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산악회 회원 한 분이 오후에 식당에서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양주경찰서 형사계 이동환 형사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깜깜해진 식당 앞에 11명의 산악회 회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 서 있었지요. 이동환 형사는 먼저 식당 안을 살폈습니다. 윤정선 씨가 앉았던 자리에는 배낭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배낭 안에는 지갑, 화장품 파우치, 생수병, 여분의 양말이 들어 있었지요. 지갑 속에는 현금 3만 원과 신분증, 신용카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어딘가로 가려 했다면 지갑이라도 챙겼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것은 윤정선 씨 자신, 그리고 발에 신고 있던 등산화뿐이었습니다. 이 형사는 회원들을 한 명씩 불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술은 놀라울 만큼 일치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윤정선 씨가 바람 좀 쐬고 온다고 나갔는데 안 돌아오길래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11명 모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뒤풀이 자리에서 쭉 함께 있었다는 것이요. 다툼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위기 좋았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이동환 형사는 형사 경력 15년 차였습니다. 숱한 진술을 들어본 사람이었지요. 경험상 여러 사람의 진술이 이렇게까지 똑같을 때는 2가지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거나 아니면 미리 입을 맞춘 것이거나. 하지만 느낌만으로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 주인 부부에게도 확인했습니다. 주인 장 씨는 손님들이 안에서 계속 드시고 계셨다고 했고, 아내 김 씨는 여자 손님이 밖에 나가는 건 봤는데 혼자 나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뒤따라 나간 사람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부엌에 있어서 잘 모르겠다 는 대답이었지요. 그날 밤부터 가막산 일대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주경찰서 경력과 소속 경찰관 20여 명이 손전등을 들고 식당 주변 방역 1km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국도변 가게들을 다시 탐문했고 택시 기사들에게도 혹시 여성 승객을 태우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부터 수색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가막산 주요 등산로를 따라 경찰과 예비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산 아래 마을과 논밭 사이 길도 살폈고 인근 하천변까지 범위를 넓혔지요. 양주 일대 버스 터미널과 기차역에도 수배 전단이 붙었습니다. 열흘간 수색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정선 씨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물론이고 옷 조각 하나, 머리카락 한 올도 발견되지 않았지요. 수사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 실종,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자취를 감춘 것 아니냐는 가설이었지요. 하지만 지갑도 배낭도 두고 갔다는 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윤정선 씨의 은행 계좌에서는 실종 이후 단 한 건의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3자에 의한 납치.
식당 밖으로 나간 윤정선 씨를 누군가 채 태워간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도변에서 여성이 끌려가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산에서의 사고. 바람을 쐬러 나가다가 산기슭에서 발을 헛디뎌 실족한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었지요. 하지만 시신이 나오지 않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사의 동력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11월 중순부터였습니다. 뚜렷한 단서가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산악회 회원들의 진술에서 모순을 찾아내지도 못했지요. 이동환 형사는 개인적으로 산악회 내부에 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11명의 진술이 너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느낌만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물증이 없었습니다. 2000년 12월 양주경찰서는 사건을 실종, 원인 미상, 수사 계속으로 분류했습니다. 사실상 미제 처리였지요. 서류철은 형사계 캐비닛, 깊숙이 들어갔고 윤정선이라는 이름 석자는 조금씩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산악회도 자연스럽게 흩어졌습니다. 회장 고병석 씨는 인쇄소를 접고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갔고 총무 박원태 씨는 아예 연락이 끊겼지요.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산악회를 떠났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모임이 없었던 것처럼 북한산후회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20살의 대학생이었던 딸 윤서영 씨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올 거라고, 아니 적어도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그 마음 하나로 윤서영 씨는 이후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나가게 됩니다. 윤정선 씨의 딸 윤서영 씨는 어머니가 사라진 2000년 당시 20살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영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지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집은 종로구 해화동의 작은 빌라 3층이었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넓지 않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었지요. 현관 신발장 위에는 윤정선 씨가 감악산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액자에 넣어져 있었는데 윤서영 씨는 나중에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실종 소식을 들은 것은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윤서영 씨에게 양주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지요. 어머니의 비상연락처에 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윤서영 씨는 그 길로 양주까지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2시간 넘게 걸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동환 형사를 만난 윤서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가출할 사람이 아닙니다. 찻집도 잘 되고 있었고 빚도 없었어요. 저한테 내일 저녁에 미역국 끓여 놓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동환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말은 담담했지요. 수사는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기다려보세요. 윤서영 씨는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서영 씨는 양주경찰서를 3번 찾아갔습니다. 갈 때마다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직 확인된 사항이 없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연락은 끊겼고 윤서영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전화기 넘어 형사의 목소리는 점점 사무적으로 변해갔지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인사동에 있던 어머니의 찻집 설화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서 다른 가게로 바뀌었습니다. 대추차 향이 베어있던 나무 카운터도 벽에 걸려있던 수묵화 액자도 모두 치워졌지요. 윤서영 씨가 찻집 앞을 지나가다 새 간판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어머니의 흔적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무선호출기는 해지되었고 집 전화도 윤서영 씨 명의로 바꿔야 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된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 갔지요. 마치 윤정선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윤서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 차, 3년 차, 5년 차. 해가 바뀔 때마다 윤서영 씨는 양주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바뀌어도 찾아갔고, 접수 창구에서 오래된 사건이라 담당자를 확인해 봐야 한다 는 말을 들어도 기다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종로의 한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편집부에서 일하며 생활은 안정되었지만 마음 한쪽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지요. 윤서영 씨가 틈만 나면 한 것은 어머니의 흔적을 더듬어 가는 일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가막산 주변 마을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들고 식당, 구멍가게, 면사무소를 돌며 물었지요. 혹시 이분을 본 적 없으세요? 돌아오는 대답은 늘 고개를 젓는 것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진 속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지요. 산악회 회원들의 행방도 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산악회가 해체된 뒤 회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회장 고병석 씨는 종로 인쇄소를 접고 경기도 파주 쪽으로 이사를 간 것까지는 알 수 있었지만 정확한 주소는 알 길이 없었지요. 총무 박원태 씨는 삼청동 문구점을 정리한 뒤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악회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회원, 명부 같은 것이 있었을 테지만 산악회 자체가 사라진 마당에 그 명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도 11명의 이름과 당시 연락처가 수사 기록에 남아 있을 뿐 이후 이사를 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꾼 사람까지 추적하기는 어려웠지요. 윤서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어머니 실종 3년째 되던 해에 윤서영 씨는 인터넷 등산, 동호회 게시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산후회라는 이름으로 검색하고 종로 산악회, 가막산 정기, 산행 같은 단어를 넣어가며 혹시 옛 회원을 아는 사람이 없나 찾았지요. 그러던 2005년 봄, 실종 5년째. 수소문 끝에 윤서영 씨는 산악회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이창수 씨, 당시 산악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회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실종 당시 43살이었으니 2005년에는 48이 되어 있었지요. 서울 은평구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영 씨가 이창수 씨를 찾아간 것은 5월의 어느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은평구 골목 안쪽의 철물점은 낡은 간판에 형광등, 불빛이 허옇게 비치는 작은 가게였지요. 이창수 씨는 카운터 뒤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윤서영 씨가 들어서자 무심히 올려다보던 이창수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윤서영 씨의 얼굴에서 어머니의 그림자를 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윤정선 씨 딸입니다. 그 한마디에 이창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서영 씨는 준비해 온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지 5년이 되었다는 것,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 산악회 회원들을 찾고 싶은데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창수 씨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서영 씨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나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창수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 씨, 나도 그날 이후로 잠을 못 자는 밤이 많아요. 윤서영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날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창수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삼키는 것이 보였지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미안해요, 서영 씨. 정말 미안해요. 더 이상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윤서영 씨는 다시 찾아가겠다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두고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철물점을 찾았을 때 가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옆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니 집안 사정이 있는지 요 며칠 안 나왔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창수 씨의 전화번호를 눌러도 받지 않았고 한 달쯤 뒤에는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것입니다. 윤서영 씨는 그날 이창수 씨의 말을 수첩에 적어 두었습니다. 나도 그날 이후로 잠을 못 자는 밤이 많아요. 나 혼자서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요. 이 두 마디가 뜻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11명이 그것을 함께 감추고 있다는 것. 윤서영 씨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 어머니를 사라지게 만들었고 11명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확신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고 경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서영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지요. 기다리되 포기하지 않는 것. 2007년 실종 7년째. 윤서영 씨는 출판사를 그만두고 해화동 집 근처에 작은 서점을 열었습니다. 달과 숲이라는 이름의 조그만 동네 서점이었지요. 어머니의 찻집 설화처럼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서점을 운영하면서도 윤서영 씨는 해마다 가막산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밟은 땅을 걷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식당 자리를 지나치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렸지요. 식당은 주인이 바뀌어 메뉴도 간판도 달라져 있었지만 건물의 위치와 뒤편 상기슬개 생김새는 그대로였습니다. 해마다 10월 28일이 되면 윤서영 씨는 가막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어머니가 걸었을 등산로를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혼자 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지요.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이 산이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2010년 실종 10년, 윤서영 씨는 3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했고 이듬해에 아들을 낳았지요. 남편은 아내가 해마다 가막산에 가는 이유를 알고 있었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 윤서영 씨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려니 자기를 안아주던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다고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에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2015년 실종 15년, 2017년 실종 17년. 윤서영 씨는 37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3월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윤서영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었습니다. 윤서영 씨 되시지요? 가막산에서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윤서영 씨의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전화기를 놓칠 뻔했다고요. 17년을 기다린 전화였습니다. 2017년 3월 14일 화요일. 경기도 양주시 가막산 자락에서는 산림복원 및 등산로 정비 사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경기도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지요. 오래된 등산로에 안전시설을 보수하고 훼손된 산림 구간을 복원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산림작업반 6명이 등산로에서 서쪽으로 300여 미터 떨어진 급경사지대에서 잡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었지요. 경사가 가파르고 바위가 많아서 등산로를 낼 수 없었던 구간이었습니다. 작업반장 한종구 씨가 큰 바위 2개 사이를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바위 틈에 움푹 파인 공간이 있었는데 위에 흙과 낙엽이 유난히 두껍게 쌓여 있었지요. 17년 동안 쌓인 것이니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한종구 씨의 눈에는 자연스러운 퇴적이라기엔 뭔가 이상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저기 아래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작업반원 2명이 삽과 갈고리를 가져와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층을 치우자 검게 변한 흙이 나왔고 그 아래에서 천 조각 같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버린 옷가지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흙을 좀 더 파내자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뼈였습니다. 사람의 뼈였습니다. 한종구 씨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지요. 오전 11시경 경기 북부경찰청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유골은 큰 바위 2개가 맞닿은 틈새의 좁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웅크린 자세로 놓여 있었지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긴 마치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밀어 넣어진 듯한 자세였습니다. 유골 위에는 돌멩이 여러 개와 흙, 그리고 17년 동안 쌓인 낙엽이 켜켜이 덮여 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런 상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신을 바위 틈에 넣고 돌과 흙으로 덮은 것이 분명했지요. 과학수사팀은 유골 주변을 정밀하게 수색했습니다. 유골 옆에서 2가지 물건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낡아빠진 등산화 한 켤레였습니다. 가죽과 천이 삭아서 형체를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지만 밑창의 고무는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었지요. 여성용 240mm 사이즈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작은 은반지였습니다. 녹이 심하게 슬어 있었지만 반지 안쪽에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세척한 뒤 확인한 글씨는 이러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서영. 경기 북부경찰청은 즉시 가막산 일대의 과거 실종 사건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2000년 10월 산악회 회원 윤정선 씨 실종, 양주경찰서 형사계 접수, 수사 결과 미상으로 종결. 오래된 서류 처리 기록 보관소에서 꺼내졌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이동환 형사의 빼곡한 글씨가 남아 있었지요. 실종 당시 윤정선 씨의 인적사항, 산악회 회원 11명의 진술조서, 수색 경위, 그리고 원인 미상, 수사 계속기라고 적힌 종결 기록. 수사 기록에는 윤정선 씨의 신체 특징도 남아 있었습니다. 키 163cm, 체중 54kg, 신발 사이즈 240mm, 왼손 약지에 은반지를 항상 끼고 다녔다는 메모도 있었지요. 등산화, 사이즈와 은반지 2가지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확인을 위해서는 DNA 감정이 필요했습니다. 유골에서 시료가 채취되었고 대조를 위해 직계 가족의 혈액이 필요했지요. 윤서영 씨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전화를 받은 윤서영 씨는 이틀 뒤인 3월 16일 경기 북부경찰청을 찾았습니다. 37살이 된 윤서영 씨는 해화동에서 달과 숲이라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남편과 6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올 때 손에 종이 봉투를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감정실에서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습니다. DNA 대죄는 통상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걸렸지요. 기다리는 동안 윤서영 씨는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은반지 안쪽에 글씨가 있었다면서요. 형사가 증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녹이 세운 은반지의 안쪽 면. 거기에 엄마 사랑해, 서영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윤서영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용돈 모아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엄마가 한 번도 빼지 않았어요. 설거지 할 때도, 산에 갈 때도.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윤서영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우리 엄마 맞아요. DNA 감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윤서영 씨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3월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유골에서 추출한 DNA와 윤서영 씨의 DNA를 대조한 결과 모녀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유골의 주인은 2000년 10월 양주 가막산에서 실종된 윤정선 씨가 확실했습니다. 17년 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모습이었지만 돌아오기는 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골 감정 보고서에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유골의 후두부, 그러니까 뒤통수 부분에서 골절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보고서의 표현은 이러했습니다. 후두부 좌측에
장경 약 5cm, 당형 약 3cm의 함몰, 골절이 관찰됨. 골절의 형태 및 깊이로 보아 낙상 시 불규칙한 표면과의 충돌에 의한 손상보다는 일정한 면적을 가진 둔기에 의해 외부에서 강하게 가격당한 것에 합치하는 소견.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었습니다. 만약 넘어지면서 바위에 뒤통수를 부딪힌 것이라면 골절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해야 합니다. 바위 표면이 고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윤정선 씨의 두개골에 남은 골절은 비교적 깨끗하고 일정한 형태로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돌이나 그와 비슷한 물체를 들어 뒤통수를 내리친 것과 일치하는 양상이었지요. 실족사가 아니었습니다. 타살이었습니다. 2017년 4월 초 경기 북부경찰청은 미제사건 재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팀장은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박진우 경위, 나이 46, 경찰 경력 22, 연차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미제사건 전담반에서만 1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지요. 과묵하고 집요한 성격으로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박진우 경위는 재수사의 첫 단계로 17년 전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오래된 서류철의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당시 이동환 형사가 남긴 메모까지 빠짐없이 살폈지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 앞에서 오래 멈추었습니다. 11명의 진술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을 만큼 일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윤정선 씨가 바람 좀 쐬고 온다고 나갔는데 안 돌아왔습니다. 11명이 각각 따로 진술했는데 문장의 구조와 단어 선택까지 거의 동일했지요.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을 11명이 나눠 읽은 것처럼. 당시 이동환 형사도 이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술 일치, 사전 합의 가능성 배제 불가라고 적혀 있었지요. 하지만 물증이 없어 더 파고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유골이 나왔고 타살 소견이 나왔습니다. 17년 전에는 없었던 증거가 생긴 것이지요. 박진우 경위는 재수사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11명의 침묵을 깨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을 푸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당시에는 굳건했던 약속도 세월이 흐르면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특히 죄의 무게는 시간이 갈수록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워지는 법입니다. 박진우 경위는 그 균열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게 됩니다. 2017년 4월 10일 화요일, 경기 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조사실에 첫 번째 소환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진우 경위는 재수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11명의 현황부터 파악했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은 짧지 않았지요. 사람들의 사정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1명 가운데 2명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한 명은 2012년에 강령화로, 다른 한 명은 2015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지요. 또 한 명은 2014년에 자녀를 따라 캐나다로 이민을 간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8명, 이 8명이 재수사의 대상이었습니다. 박경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핵심 인물부터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 회원들부터 먼저 만나기로 한 것이지요.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그곳부터 깨뜨려야 했습니다. 첫 번째 소환자는 김도영 씨였습니다. 당시 산악회에서 막내 격이었던 사람으로 현재 61살, 수원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고 있었지요. 조사실에 들어온 김도영 씨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진술 내용은 17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윤정선 씨가 밖에 나갔는데 안 돌아왔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두 번째 소환자는 송재필 씨. 65살, 은퇴 후 고양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지요. 17년 전
진술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박경희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태도에서 한 가지를 읽어낸 것이 있었거든요. 두 사람 모두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은 아닙니다만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이 오랜 세월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곤 하지요. 세 번째, 소환자. 정하식 씨가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하식 씨는 당시 68살이었습니다. 실종 사건 당시에는 51살이었지요. 종로에서 작은 한복 가게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가게를 접고 의정부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몇 해 전에 사별했다고 했지요. 조사실에 앉은 정하식 씨의 모습은 앞선 두 사람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박경희가 물 한 잔을 건넸을 때 컵을 받는 손에서도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박경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꺼냈지요. 건강은 어떠신지, 의정부에는 언제 이사하셨는지, 날이 따뜻해져서 다행이라는 등의 가벼운 대화였습니다. 정하식 씨는 짧게 대답했지만 시선은 계속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간의 일상 대화가 끝난 뒤 박경희가 조용히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정 선생님, 2000년 10월 28일 감악산 산행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날 뒤풀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하식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윤정선 씨가 거기서 말이 끊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밖에 나갔는데 안 돌아왔습니다. 로 이어졌을 문장이 중간에서 멈춘 것이지요. 정하식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쥐었다가 다시 풀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박경희는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지요. 조사실에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정하식 씨의 눈에 물기가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박경희가 그때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차분하게. 정 선생님, 감악산에서 유골이 나왔습니다. 윤정선 씨의 유골입니다. 그리고 유골의 뒤통수에서 둔기에 의한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정하식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건 실족사가 아닙니다. 누군가 윤정선 씨를 때렸고 누군가 시신을 바위 틈에 숨겼습니다. 17년 전에 하신 진술,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시겠습니까? 조사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정하식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던 눈물이 흐느낌으로 바뀌었고 흐느낌은 곧 통곡이 되었습니다. 68살의 노인이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하식 씨가 얼굴에서 손을 떼고 박경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형사님, 17년을 참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닐 거예요. 다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어요. 박경희가 물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하식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17년간 봉인되어 있던 그날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하식 씨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그날 뒤풀이 자리. 닭백숙에 막걸리가 돌고 분위기가 한창 달아오를 무렵이었습니다. 회장 고병석 씨가 윤정선 씨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더니 술을 따라주며 자꾸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대화였지요. 그런데 술이 몇 잔 더 들어가자 고병석 씨의 행동이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윤정선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이고 급기야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윤정선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을 빼며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회장님, 이러지 마세요. 불편합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총무 박원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좀 그만하시지요. 정선 씨가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막걸리 잔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손이 멈추었지요. 모두가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고병석 씨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자존심이 몹시 센 사람이었거든요.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총무한테 지적을 당한 것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 원태야. 네가 뭔데 나서는 거야. 너도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그 말에 박원태 씨의 표정도 굳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들 알아챈 것이지요. 고병석 씨가 박원태 씨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이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윤정선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그만하세요.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윤정선 씨가 식당을 나갔습니다. 빨간 바람막이의 뒷모습이 출입문 너머로 사라졌지요. 식당 안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병석 씨는 자리에 다시 앉았지만 술잔만 만지작거렸고 박원태 씨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고병석 씨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내가 나가서 사과하고 올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려야 했는데 말리지 못했다고. 정아식 씨는 말했습니다. 이미 술에 취한 사람이 여성을 쫓아나가는 것을 그냥 두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17년간 정아식 씨를 가장 괴롭힌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고병석 씨가 나간 뒤 다시 5분쯤 지났습니다. 박원태 씨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나가볼게. 박원태 씨가 식당을 나갔습니다. 남은 9명은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지요. 나가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선뜻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0여 분이 지났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고병석 씨와 박원태 씨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고병석 씨의 오른손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지 무릎 부분도 더러워져 있었지요. 박원태 씨의 점퍼 소매에도 흙과 풀잎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병석 씨가 식당 안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일이 났다. 정아식 씨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병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윤정선 씨를 쫓아나갔는데 식당 뒤편 상이슬 쪽으로 올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불러 세우고 사과를 하려 했는데 윤정선 씨가 오지 마세요 라며 더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고병석 씨가 뒤따라가며 팔을 잡으려 했고 윤정선 씨가 뿌리치는 과정에서 돌부리에 걸려 뒤로 넘어졌다고요. 뒤통수가 바위에 부딪혔고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요. 사고였어. 나는 밀지 않았어. 잡으려다 보니까 넘어진 거야. 고병석 씨가 반복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박원태 씨가 나갔을 때는 이미 윤정선 씨가 쓰러진 뒤였다고 했지요. 박원태 씨는 윤정선 씨의 코앞에 손을 대 보았지만 숨이 느껴지지 않았고 손목에 맥박도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9명의 회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지. 그때 고병석 씨가 말했습니다. 정아식 씨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지요. 신고하면 내가 뒤쫓아 나간 게 문제가 된다. 술 취한 남자가 싫다는 여자를 쫓아가서 밀어서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사고라고 해도 아무도 안 믿어. 고병석 씨가 식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 12명이 술 마시다가 홍일점 여자가 죽었다. 경찰이 어떻게 보겠어. 전부 의심받게 돼.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다 끝나는 거야.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아식 씨의 표현을 빌리면 그 순간 9명 모두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각자의 가정, 각자의 직장, 각자의 체면, 술 먹다 여자가 죽은 산악회,
신문에 나면 어떻게 되나. 아내가 알면, 회사에서 알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정아식 씨는 그 침묵이 곧 동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뒤 11명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식당 뒤편 비탈길을 올라가자 윤정선 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산 기슭에 빨간 바람막이가 희미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머리 밑으로 검은 것이 번져 있었지요. 고병석 씨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등산로에서 서쪽으로 300m쯤 떨어진 곳에 큰 바위 2개가 맞닿아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틈이 있었습니다. 고병석 씨는 전에도 이 산을 여러 차례 올랐던 사람이라 지형을 알고 있었지요. 4~5명이 윤정선 씨의 시신을 옮겼습니다. 산길이 아닌 비탈면을 가로질러야 했기에 나뭇가지를 잡고 미끄러지듯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로요. 바위 틈에 시신을 넣었습니다. 웅크린 자세가 된 것은 공간이 좁았기 때문이었지요. 그 위에 돌멩이를 얹고 흙을 퍼다 덮고 마지막으로 주변의 낙엽과 마른 풀을 두껍게 쌓았습니다. 작업이 끝난 것은 밤 9시쯤이었습니다. 11명은 식당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병석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맞추자. 그 자리에서 진술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셨고 윤정선 씨가 바람 쐬고 온다며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다툼은 없었다. 분위기는 좋았다. 11명 모두 같은 말을 하기로요. 그리고 버스에 올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아 쥐 죽은 듯 조용했다고 합니다. 고병석 씨가 양주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한 것은 이미 시신을 숨긴 뒤였습니다. 11명의 진술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던 것은 미리 맞춰놓았기 때문이었지요. 정아식 씨의 진술이 끝나기까지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진술을 마친 정아식 씨는 빈 종이컵을 만지작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7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어요. 바위 틈에 넣을 때 윤정선 씨의 얼굴이 보이거든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 마치 자는 것 같았어요. 그 얼굴이 꿈에 나와요. 박진우 경위가 물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같은 심정이셨을까요? 정아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랬을 겁니다. 산악회가 해체된 것도, 연락을 끊은 것도 서로 얼굴을 보면 그날이 떠오르니까요. 만나지 않으면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런데 잊히지가 않았습니다. 정아식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고병석 회장이 사고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했어요. 식당에 들어왔을 때 고 회장 오른손에 흙이 묻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손에 핏기도 좀 묻어 있었어요. 어두워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저는 봤습니다. 박경희가 메모를 멈추고 정아식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그것이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정아식 씨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했지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정아식 씨의 자백은 끝났습니다. 17년간 닫혀있던 문이 처음으로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이 열리자 나머지 문들도 하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정아식 씨의 자백이 물꼬를 텄습니다. 2017년 4월 셋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제 수사팀은 나머지 회원들을 차례로 소환했습니다. 5번째 소환자 최용식 씨, 6번째 소환자 한기철 씨가 잇따라 자백했지요. 두 사람 모두 조사실 의자에 앉자마자 얼마 버티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식 씨가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증언의 큰 줄기는 정아식 씨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뒤풀이 중 고병석 씨와 박원태 씨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윤정선 씨가 자리를 떠났으며 고병석 씨가 뒤따라 나갔고 이후 박원태 씨도 나갔다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이 돌아왔을 때 윤정선 씨가 식당 뒤편 상이슬개서 쓰러져 있었다는 것, 11명이 함께 시신을 옮기고 진술을 맞추었다는 것, 다만 세부 사항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용식 씨는 시신을 옮길 때 윤정선 씨의 뒤통수에서 피가 꽤 많이 흘렀다고 기억했습니다. 바위 틈에 넣고 난 뒤 비탈길에 남은 핏자국을 흙으로 덮는데도 시간이 걸렸다고 했지요. 한기철 씨는 다른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온 고병석 씨의 오른손의 흙뿐 아니라 손가락 관절 부분에 까진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을 잡으려다 다친 것일 수도 있지만 무언가를 세게 내리쳤을 때 생기는 상처일 수도 있는 모양이었다고요. 자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7번째, 8번째 소환자까지 8명 가운데 6명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17년간 단단했던 침묵의 벽은 한 사람이 입을 연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지요. 하지만 핵심 인물 두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 고병석 씨, 그리고 총무 박원태 씨. 2017년 5월 2일 화요일, 고병석 씨가 경기 북부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71살이었던 고병석 씨는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로 인쇄소를 접은 것이 2003년이었고 이후에는 별다른 일 없이 조용히 살고 있었지요. 아내와 사이에 아들 둘이 있었고 손자도 있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온 고병석 씨는 앞서 소환된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표정에 동요가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는 자세도 반듯했고 박진우 경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17년간 비밀을 지켜온 사람의 여유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버텨야 한다는 각오라고 해야 할까요? 박경희가 본론부터 들어갔습니다. 고 선생님, 다른 회원분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000년 10월 28일, 그날 뒤풀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병석 씨가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뭘 말하라는 건지 모르겠소. 나는 17년 전에 한 말 그대로요. 같이 밥 먹고 술 마셨고 윤정선 씨가 밖에 나가서 안 돌아왔소. 그날 윤정선 씨를 쫓아 밖으로 나가셨지요. 나간 적 없소. 고 선생님이 나간 뒤 박원태 씨도 따라 나갔고 두 분이 함께 돌아왔을 때 윤정선 씨가 식당 뒤편에서 쓰러져 있었다고 여러분이 진술하셨습니다. 다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소. 17년 전 일을 기억이나 제대로 하는 건지. 고병석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자백한 사실을 알려주어도 유골이 발견된 사실을 이야기해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요. 박경희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봉투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골 감정 보고서였지요. 박경희가 보고서의 핵심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후두부 좌측에 장경 약 5cm, 당형 약 3cm의 함몰 골절이 관찰됨. 골절의 형태 및 깊이로 보아 낙상에 의한 손상보다는 일정한 면적을 가진 둔기에 의해 외부에서 강하게 가격당한 것에 합치하는 소견. 박경희가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고 선생님, 윤정선 씨가 넘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 때린 겁니다. 고병석 씨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시선을 돌리며 말했지요. 나는 모르는 일이오. 내가 나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오. 그리고 고 선생님이 식당에 돌아왔을 때 오른손에 흙과 함께 핏기가 묻어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손가락 관절 부분에 까진 상처가 있었다는 증언도요. 고병석 씨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고 선생님이 있었지요. 그리고 고 선생님, 손에 묻은 것이 피였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병석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다는 말만 남기고 입을 닫았지요. 첫 번째 조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고병석 씨의 벽을 깨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언이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박원태 씨,
그날 밤 고병석 씨와 함께 밖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박원태 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삼청동 문구점을 정리한 뒤 완전히 연락이 끊겼던 터라 재수사팀은 주민등록 이력과 건강보험 기록을 추적해야 했지요. 2017년 5월 초 박원태 씨의 소재가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간암 말기, 입원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2017년 5월 8일 월요일 오후 박진우 경위는 포천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3층 병실 끝방, 창밖으로 포천 시골에 나지막한 산이 보이는 조용한 병실이었지요. 침대 위에 박원태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 68살이었지만 병세 탓에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은 팔, 움푹 패인 눈, 누렇게 뜬 피부, 간암이 온몸에 퍼져 있는 상태였지요. 박경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서 고개를 돌린 박원태 씨가 경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박경희는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원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사관이 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차린 것이지요. 박원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쉰 듯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말해도 되겠지요. 박경희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박원태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원태 씨의 진술은 고병석 씨의 주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밤 윤정선 씨가 식당을 나간 뒤 고병석 씨가 뒤따라 나갔습니다. 오후 분쯤 뒤에 박원태 씨도 밖으로 나갔지요. 불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 회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윤정선 씨에게 또 무례한 행동을 할까봐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식당 뒤편으로 간이 상이슬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병석 씨의 목소리였지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언성이 높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박원태 씨가 비탈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목격한 것은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고병석 씨가 윤정선 씨의 팔을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윤정선 씨가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지요. 놓으세요. 고병석 씨가 놓지 않았습니다. 윤정선 씨가 다시 한번 세게 뿌리쳤고 이번에는 고병석 씨의 손이 풀렸습니다. 윤정선 씨가 돌아서서 올라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병석 씨가 바닥에서 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주먹보다 조금 큰 크기의 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정선 씨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박원태 씨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한 방이었어요. 단 한 번. 고 회장이 돌을 들어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정선 씨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쓰러지면서 머리가 땅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원태 씨가 달려갔을 때 윤정선 씨는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뒤통수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고병석 씨는 돌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고 회장이 그랬어요. 사고였다. 나도 이럴 줄 몰랐다라고요. 박원태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정선 씨가 뿌리치니까 화가 나서 내리친 거예요. 저는 봤어요. 고 회장 얼굴을요. 분노였어요. 자기를 거부한 것에 대한 분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돌을 들어 내리친 거예요. 박경희가 물었습니다. 그때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원태 씨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액이 달린 팔이 떨리고 있었지요. 겁이 났습니다. 나도 공범이 되는 거니까요. 시신을 옮기는데 내가 앞장섰으니까요. 고 회장이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여기 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17년간 저를 가장 괴롭힌 부분이에요. 박원태 씨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17년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도 그 장면이 떠올라요. 정선 씨가 쓰러지는 모습이요. 소리 없이 쓰러지는 모습이. 문구점도 접은 게
정선 씨 찻집 근처에 있으니까 그 골목을 지나다니는 게 견딜 수가 없어서였어요. 마지막으로 박원태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몸으로는요. 그런데 이것만은 가지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정선 씨한테도 정선 씨 딸한테도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박진우 경위는 조용히 녹음기를 끄고 박원태 씨에게 물 한 모금을 건넸습니다. 2017년 5월 15일 박진우 경위는 고병석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병석 씨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고병석 씨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일주일 전에 비해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지요. 박경희가 박원태 씨의 진술 내용을 전했습니다. 박원태 씨가 직접 목격한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고 선생님이 돌을 집어 윤정선 씨의 뒤통수를 내리치는 것을 보았다고요. 고병석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도 박원태 씨의 진술과 일치합니다. 낙상이 아니라 둥이 가격에 의한 골절입니다. 6명의 회원이 같은 진술을 했고 유일한 현장 목격자인 박원태 씨의 증언까지 확보되었습니다. 고병석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팔이 풀리더니 두 손이 무릎 위로 내려왔지요. 어깨가 조금씩 처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병석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17년간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지요. 밀치려고 한 거였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여자가 날 뿌리치니까 화가 났소. 내가 그렇게까지 좋아하는데 매번 밀어내니까. 돌을 집은 건 기억나는데 그 다음은 잘 모르겠소. 정신을 차리니까 쓰러져 있었어. 박경희가 물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긴 침묵 뒤에 고병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른한 살해 노인이 조사실 의자 위에서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2017년 6월 고병석 씨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혐의는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였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검찰은 돌을 집어드는 행위 자체에 미필적 고의, 즉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긴 것으로 판단하여 상해치사를 적용했습니다. 나머지 생존 회원들에 대해서도 사체유기 및 범인은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기에 2000년에 발생한 사체유기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된 상태였지요. 범인은닉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람은 고병석 씨 한 명뿐이었습니다. 공소시효 문제가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고병석 씨 측 변호인은 상해치사의 공소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지요. 2000년에 범행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기준으로 상해치사의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경과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논리를 펼쳤습니다. 2015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해 사망의 결과를 수반하는 범죄 가운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연장 적용된다는 조항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유골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사망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이 확인된 2017년을 기준으로 상해치사죄의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지요.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의정부 지방법원 제3형사부 고병석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윤서영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지요. 윤서영 씨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고인석에는 고병석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구속된 뒤 6달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지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고병석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뒤쫓아 팔을 잡아 끌었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격분하여 바닥에 돌을 집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밀치려 했을 뿐 죽일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주먹 크기의 돌로 사람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치사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다른 산악회 회원들을 주도하여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하고 허위 진술을 짜맞추어 수사기관을 기만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은 17년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17년간 차가운 바위 틈에 방치되었고, 피해자의 딸은 어머니의 생사조차 모른 채 17년을 보내야 했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의 유족이 겪었을 고통은 어떤 형량으로도 온전히 보상될 수 없다.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12년. 고병석 씨는 고개를 숙인 차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서 나머지 회원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11명의 조직적 은폐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의 유골은 훨씬 일찍 발견되었을 것이며 진실 또한 더 빨리 밝혀졌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적시했지요.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온 윤서영 씨는 법원 건물 밖 계단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고 합니다. 12월 중순에 바람이 차가웠지요. 남편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윤서영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에 몇몇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감을 물었지요. 윤서영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고개를 들고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자. 그 한마디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2017년 12월 말 윤서영 씨는 어머니의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납골당, 창밖으로 산이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지요. 윤서영 씨는 어머니의 유골함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감국이었습니다. 노란색의 작고 소박한 들국화지요. 가을이면 산자락 양지 바른 곳에 피는 꽃입니다. 윤서영 씨는 납골당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고 합니다. 17년이었습니다. 20살에 어머니를 잃고 37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윤서영 씨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지요. 해마다 경찰서를 찾아갔고, 해마다 가막산을 올랐고, 해마다 어머니의 사진을 들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끈질긴 기다림이 있었기에 산이 돌려보낸 유골에 이름을 붙여줄 수 있었고,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원태 씨는 재판이 끝나기 전인 2017년 11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포천 요양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간병을 한 것은 먼 친척 한 명뿐이었다고 하지요. 정하식 씨를 비롯한 나머지 회원들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17년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하식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윤서영 씨를 찾아가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말려야 했는데 말리지 못했습니다. 신고해야 했는데 겁이 나서 못했습니다. 평생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윤서영 씨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아서는 정하식 씨를 붙잡지도 않았고 쫓아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2018년 가을 가막산에 다시 단풍이 들었습니다. 윤서영 씨는 그 해에도 가막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조금 달랐지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7살이 된 아들의 손을 잡고 등산로를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아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여기 왜 왔어? 윤서영 씨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지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산이거든. 산은 그 해도 변함없이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등산로에서 300m 떨어진 바위 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비밀을 품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가막산은 말이 없는 산입니다. 하지만 그 산은 17년 동안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묻고, 사람들이 덮고, 사람들이 잊으려 했던 것을 산은 묵묵히 안고 있다가 때가 되자 세상에 돌려보냈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긴 세월이었지요. 그러나 진실은 결국 산을 넘어 세상에 닿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한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아무리 오래 침묵해도 이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